기압은 1000km 높이로 쌓인 공기의 무게가 짓누르는 압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현재 숨쉬고 있는 대기 중은 1기압,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는 0기압인데요. 물은 10m 깊이마다 1기압씩 증가하죠. 때문에 깊은 물속에 들어간 물건은 압력으로 인해 납작해지고 압축됩니다. 그렇다면 바닷속 깊이 잠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에 손쉽게 적응합니다. 프리다이빙 세계 기록은 130m, 약 14기압에 해당하며 산소통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18.25m, 약 33기압까지 잠수에 성공한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기압 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찌그러지지 않고 멀쩡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기압의 차이는 우리의 신체에 있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발생시키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활성 기체들은 우리의 혈액에 잘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신체에도 무해합니다. 하지만 기압이 높아지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헨리의 법칙에 따라 압력이 높아질수록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기압일수록 많은 양의 비활성 기체가 혈액 속에 녹아들게 되죠. 문제는 공기의 약 7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비활성 기체 질소에서 발생합니다. 질소가 혈액에 많이 녹아들수록 질소 마취라고 불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심 30m에서 10m씩 수심이 증가될 때마다 마티니 한 잔을 마신 것처럼 질소에 취해간다. 마티니 효과라고도 불리는 질소 마취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잠수부들의 판단력을 저하시킨과 동시에 여러 부정적인 증상들을 발생시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마취과 학과장이자 세계적인 다이버인 사이먼 미첼의 저서 니트로제 나르코시스에 따르면 수심 30m에서 50m부터 다이버들은 반응이 느려지고 계산을 틀리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자신감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수심 50에서 70m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오고 환각이 보이며 70에서 90m부터는 기억 상실이, 90m를 넘어가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깊은 수심까지 잠수하는 다이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소 대신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들을 인위적으로 배합한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죠. 깊은 물속에 오랜 시간 잠수한 인간의 신체 내부는 다량의 비활성 기체가 몸속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탄산이 가득 찬 콜라와 마찬가지인 상태인데요. 이때 빠른 속도로 수면 위에 올라오는 행위는 몹시 위험합니다. 갑자기 콜라 뚜껑을 열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몸속에서 수많은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일명 잠수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증상은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압 산소 챔버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시설은 군사시설이나 일부 병원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죠. 따라서 깊은 물속에서 작업하는 다이버들은 잠수병 예방을 위해 천천히 신체 내부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느린 속도로 물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다이버들의 체력을 극심하게 소모시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다량의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 역시 크게 제한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제시했던 다이빙 벨은 말 그대로 거대한 종 안에 사람을 넣고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장치인데요. 이 다이빙 벨이 현대의 기술을 만나게 되며 잠수 기술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이빙 벨에 탑승한 다이버들을 물속으로 가라앉힙니다. 내부 장치를 통해 다이빙 벨 내부와 외부의 기압이 동일해지면 다이버들은 물속으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하죠. 작업을 마친 다이버들이 다시 다이빙 벨에 탑승하면 내부의 기압을 고정시킨 채로 다이빙 벨을 수면 바깥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다이빙 벨은 미리 기압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감압실과 연결되는데요. 감압실로 다이버들이 이동하면 문을 단단히 봉쇄하고 연결된 다이빙 벨을 떼어냅니다. 그 후 아주 천천히 감압실의 기압을 1기압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덕분에 다이버들은 수시간에 걸쳐 바다를 빠져나올 필요 없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영화나 책을 보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감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4년 노르웨이 북해에 설치된 바이포드 돌핀 역시 원활한 잠수 작업을 위해 이와 같은 감압시설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1983년 11월 5일 토요일 오전 4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시추 작업을 끝낸 다이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죠.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다이버 에드윈 카워드, 로이 루카스는 안쪽에 2번 감압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비온 베르게소는 1번 감압실의 안쪽에, 투룰스 헬레빅은 감압실과 다이빙벨 사이의 문 앞에서 서 있었죠.
이들을 도와줄 두 명의 다이브 텐더 윌리엄 크레먼드와 마틴 손더스는 다이빙벨 양 옆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던 대로 다이빙벨의 문을 닫고 연결된 1번 감압실의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트렁크를 천천히 1기압까지 감압하는 과정이 완료되면 클램프를 열어 다이빙벨을 감압실에서 분리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16시간 교대 근무라는 과중한 업무 강도에 다이버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은 피로에 시달리던 다이버들은 감압실 밖에 다이브 텐더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당시 다이버들은 질소 마취를 해결하기 위해 헬륨이 혼합된 기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다이버들의 목소리는 우스꽝스럽게 바뀌었고 다이버 텐더와 다이버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소통수단은 확성기였기에 목소리는 더욱 변조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시추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바다의 소음까지 확성기에 섞여 들어갔던 탓에 다이브 텐더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맙니다. 문 앞에 서 있던 헬레빅이 다이빙 벨과 연결된 감압실의 문을 닫았다고 착각한 다이브 텐더 크레먼드가 클램프를 열어버리는 끔찍한 실수를 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9기압으로 유지되고 있던 감압실이 1기압인 대기압과 곧바로 맞닿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차로 인해 다이빙 벨은 그 즉시 폭발하듯 튕겨져 나갔는데요. 다이빙 벨과 충돌한 크레먼드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휩쓸린 손더스는 중상을 입었죠. 순식간에 9기압에서 1기압으로 떨어져 버린 감압실 안의 상황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마구 흔들어 놓은 콜라의 뚜껑을 열었을 때처럼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던 다이버들의 혈액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인데요. 안구에는 다량의 수포가 터져 올랐고 대동맥, 정맥을 비롯한 혈관은 물론 혈액이 통하는 모든 장기에 거대한 공기방울들이 생성되며 뇌조직을 비롯한 장기 곳곳에 공동이 생겨났죠. 프라이팬에서 끓고 있는 버터 같았다. 이 끔찍한 과정을 겪은 에드윈 카워드, 로이 루카스, 비온 베르게스는 감압실 안에서 그대로 사망합니다. 한편 문 앞에 서 있었던 헬레빅은 혈액이 끓어오르기도 전에 살짝 열려있던 문틈 60cm 길이의 초승달 모양의 구멍으로 온몸이 빨려나갔습니다. 무려 2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헬레빅의 몸에 가해졌고 그는 더 이상 인간의 형체를 유지할 수 없었죠. 조각조각이 난 채로 10m 반경에 흩뿌려진 그의 시신은 온전히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는 클램프를 열었던 다이브 텐더의 실수로 발생한 인적 사고라는 결론을 냅니다. NOPEF와 바이포드 돌핀의 전 선원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선원들은 내 외부의 압력이 다르더라도 열리는 부실한 클램핑 메커니즘과 열악한 통신 장비 등의 근거를 들며 이 사건이 인적 사고가 아닌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만 외부에 존재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유가족들과 동료 다이버들이 포기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촉구한 결과 26년 만인 2009년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전해받게 되죠. 온몸이 끓어오르고 작은 틈으로 빨려나가버린 그날의 다이버들. 그들은 목숨을 잃는 그 짧고도 강렬한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대서양 수심 30m 아래 차가운 바닷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주변을 배회하는 포식자. 이곳에서 인간은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서해안 기니만,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이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육중한 시추 장비들이 석유를 퍼올리고 수많은 유조선들이 드나들며 석유를 수송 중에 있습니다. 2013년 5월 26일 그날 역시도 기니만에서는 시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해역에는 유조선 말고도 그들을 돕는 수많은 배들이 존재했고 나이지리아 예인선 제스콘 포도 그 중 하나였죠. 고된 예인 작업을 끝마친 선원들은 밤이 되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던 새벽 5시경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커다란 파도가 예인선을 강타하며 배가 전복되는 초대형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요. 천장과 바닥이 뒤바뀌는 충격에 선원들은 즉시 잠에서 깨어났지만 기상은 죽음의 고통을 늘릴 뿐이었죠.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4명과 외국인 1명이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기니만은 지난해에만 선원 130명이 피랍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꼽히는데요. 기니만의 도사리는 수많은 해적들에게 있어서 선원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의 배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기니만 해역의 많은 배들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을 취할 때는 선실의 문은 물론 외부 문까지 모조리 걸어 잠궈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두고 있었는데요. 배가 전복되며 수십 톤의 물이 선내로 밀려드는 상황에서 이 규칙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고 말죠. 이제 막 깊은 잠에서 깬 선원들이 거세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을 견디며 굳게 잠긴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재빠른 선원들은 빠르게 선실문을 열고 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더욱 굳게 잠긴 외부 문을 열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해버리고 말았죠. 예인선의 요리사 해리슨, 오제그바 오케는 모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5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4시 40분경 기상한 그는 쾌적한 하루를 위해 제일 먼저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배가 뒤집어졌죠. 속절없이 가라앉은 예인선은 수심 30m의 해저 바닥에 닿고서야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해리스는 아직 살아있었는데요. 일체의 공간이 없이 물이 꽉꽉 들어찬 다른 선실들과 달리 화장실에 자그마한 에어포켓이 형성된 덕분이었죠. 0.3평이 불과한 작은 화장실에서 거꾸로 뒤집어진 세면대를 붙잡고 꼬박 하루를 버틴 해리스는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던 누군가의 신음소리는 언젠가부터 들리지 않았는데요. 몸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있는 해리슨 역시 저체온증, 산소 고갈을 비롯한 여러 부수적인 원인으로 누군가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분명했죠. 결심을 하고 숨을 깊게 들이쉰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수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선장실로 향한 해리스는 기적적으로 높이 1.2m가량의 제법 커다란 에어포켓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산소는 해결되었지만 이제 저체온증과 수면 부족 차례였죠. 재빠르게 주변에서 드라이버와 망치 등의 여러 도구를 찾아낸 그는 이를 악물고 벽에서 환자 따위를 떼어냈습니다. 선장실에 구비되어 있던 취침용 매트리스와 벽에서 뜯어낸 재료들로 임시 뗏목을 만든 해리스는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말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체온증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했죠. 온몸은 상처로 가득했고 곧 허기짐과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선장실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은 탄산음료 한 캔뿐이었는데요. 해리스는 말 그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눈앞의 사물만 간신히 분간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해리슨의 발가락을 갉아먹으려는 새우, 개 등의 각각류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정체불명의 커다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소리, 그리고 그것들이 동료 선원들의 사체를 뜯어먹는 끔찍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는데요. 수심 30m 아래 극한의 공포 속에서 어느덧 해리스는 48시간째를 맞이하고 있었죠. 한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지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인선을 운영하던 석유회사 쉐브론은 침몰 사고를 파악한 그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파도가 너무나 거세 구조대를 보냈다간 희생자만 늘리게 될 것이 분명했는데요. 또한 30m 아래로 다이버들을 내려보내려면 감압을 도울 다이빙벨을 준비하는 등 여러 준비도 필요했죠. 그렇게 사고 발생 시점에서 이틀이 지난 후에야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고용된 6명의 다이버들의 임무는 구조가 아닌 사체 회수였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원들의 생존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해저로 내려온 다이버들은 예인선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외부 문을 여는 데에만 약 1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침몰의 충격으로 사방에 퍼진 진흙들이 다이버들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사체는 다이버들이 다른 선박일로 마주친 적이 있던 예인선의 선장이었죠. 휘몰아치는 감정을 뒤로한 채 사체 회수 작업은 계속되었고 여기저기서 잠수 장비를 손에 꽉 쥔 채로 죽어있는 선원들이 발견됩니다. 사체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일념하에 위험을 무릅쓴 다이버들은 선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죠. Alright, so you should be walking on the ceiling, yeah? Okay. What's that? Okay. Alright, you found one, yeah? 다이버가 착용한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손을 확인한 지원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He's alive! He's alive! 이것을 사체라고 생각하고 끌어올리려는 순간 사체의 손이 다이버의 손을 덥석 움켜쥔 것인데요. Okay, keep him there. Keep him there. Alright. Just. Alright. Alright, just hold him there, okay? Just keep him there. Fucking hell. I don't know what we're gonna do. Alright, just keep him there and keep him calm, okay? Alright, just reassure him, pat him on the shoulder. 그 순간 다이버의 몸이 쑥 떠오르며 에어포켓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한 다이버와 통제실의 지원팀 모두 잠시 말을 잃었는데요. 침몰로부터 60시간이 지난 상황, 눈앞의 남자 해리슨이 살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다이버들의 소리를 듣고 해리슨이 필사적으로 바깥에 팔을 뻗었던 덕분에 그를 발견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지상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는 길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수압으로 인해 지상에 약 4배로 압축된 에어포켓 내의 공기는 해리슨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이미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나 높아져 있었는데요. 해리슨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다이버들은 예인선의 유일한 생존자를 무사히 지상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하네스를 입혀 해리슨이 어딘가로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했는데요. Stand up, let's have a look. Alright. Tell him to keep drinking your water. Where's his water? Drink it, buddy. Drink it. He hasn't drunken much, eh? Oh, he's almost finished it. Okay, sorry. Alright, tell him. What's wrong with him? This is cold. What's cold? The water? The water's cold. Yeah, I see the water's cold. 다이버와 지원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사태에 크게 당황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해리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Alright, get him out of the water. We don't want hypothermia. 이대로 곧바로 지상으로 올라갈 경우 해리슨은 잠수병은 물론 그가 마신 압축된 공기가 폐 속에서 부피가 커지며 내부 장기가 크게 손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해리슨이 잠수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요. Stuff the hot water thing in there. 임시 방편으로 다이버들이 호스를 통해 뜨거운 물을 끌어왔고 그 사이에 다른 다이버들은 위로 올라가 산소 헬멧과 장비들을 챙겼죠. Let's get that hat on his head so we can reduce the CO2, please. Okay, is his umbilical on around his body like we're diving? Yeah, that's it. Okay. 이제 해리슨을 예인선에서 끄집어낼 차례였습니다. Hello, my friend. Can you hear me? Okay, listen to me. We're putting the hat on so you can breathe, okay? All right, now you mustn't panic, eh? You must listen to me, all right? All right. We're going to take you in the water and we're going to take you to the bell, okay? And then we're going to bring you home, okay? All right. Now I just want you to keep calm, okay? What's your name? Harrison. Okay, Harrison. My name is Colby. Okay, and I'm going to bring you home, okay? And the diver that's helping you now, his name is Nico. What is your rank? You're the cook. They've always survived. 지원팀은 농담으로 해리슨의 긴장을 풀어준 후 드디어 예인선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는데요. 만약 해리슨이 패닉에 빠져 곧바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그는 잠수병과 압력 변화로 사망할 것이 분명했죠. 반드시 해리슨을 다이빙벨로 무사히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맙니다. 예인선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동안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 번에 몰려온 해리슨이 기절해버린 것이죠. 다이버들은 필사적으로 축 늘어진 해리슨을 끌어안고 다이빙벨로 헤엄쳤습니다. 다행히 다이빙벨에 도착하는 순간 해리슨의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Are you able to climb in? 해리슨은 스스로 다이빙벨 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그제서야 안심한 다이버들은 내부에서 해리슨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죠. 어둠 속에 있었던 탓에 시간 지각을 완전히 상실한 해리슨은 자신이 12시간 동안 물속에 갇혀 있었다고 착각하는 중이었고 그가 무려 60시간이나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놀랐습니다. 해리슨은 다이빙벨에서 약 3일간 휴식을 취하며 신체의 기압을 지상의 기압으로 떨어뜨렸고 그동안 다이버들은 해리슨에게 끊임없이 음식과 여러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해리슨은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사고 조사 결과 해리슨이 생존해 있던 에어포켓 내부의 산소는 약 2.5일간 생존 가능한 양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구조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해리슨은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을 것이 분명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적적인 생존에 성공한 해리슨은 고향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지만 그 후의 삶은 수심 30m보다 더욱 가혹했죠. 미신을 강하게 믿는 나이지리아에서는 해리슨이 흑마술을 통해 동료를 제물로 바쳐 혼자서 생존하였다라는 기괴한 소문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널리 퍼져 있었고 해리슨은 보복이 두려워 동료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없는 PTSD와 악몽까지 그를 괴롭혔는데요. 눈을 감을 때마다 해리슨은 수심 30m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다시는 바다 근처에도 가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해리슨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한 해리슨은 몇 년간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무려 IMCA 클래스 2 상업 다이버 자격증까지 손에 넣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는 수심 50m까지 잠수가 가능한 자격증으로서 해양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높은 등급이죠. 각종 잠수 작업에도 참여하게 된 해리슨은 우연히 자신을 구해주었던 다이버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슨이 갇혔던 수심 30m는 어느새
그에게 너무나 편안한 깊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인선의 유일한 생존자는 더 이상 악몽으로 잠을 설치지 않죠. 한때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던 바다는 이제 그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Bow of Titanic looms out of the darkness as our submersible rises slowly. What looks like a large elephant trunk is in fact stalactite structures called rusticles. These are formed when iron-eating bacteria. 타이타닉 조사 탐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난파선의 유인 잠수정 탐사,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2021년 수중 관광회사 오션게이트는 대서양 3,800m 아래 해저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직접 육안으로 관람한다는 관광 상품을 출시합니다. 1986년 미 해군의 유인 심해 잠수정 DSV 엘빈이 심해에서 타이타닉을 탐사하는 데 성공한 이후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 타이타닉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침몰한 타이타닉의 잔해를 살펴보는 등 극소수만이 침몰한 타이타닉을 직접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카메론 감독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롤렉스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딥시 챌린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를 탐사하는 데 성공하며 잠수정 기술은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민간인이 심해를 탐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러한 상황에서 돈만 지불한다면 심해 3,800m까지 잠수해 타이타닉을 볼 수 있다는 관광상품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불어 오션게이트가 이 특별한 여행을 위해 개발했다는 타이탄 잠수정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러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타이탄 잠수정 사양, 탑승 인원 5명, 만화의 2명에서 3명의 탑승 인원이 한계였던 기존의 잠수정과 달리 5명이나 탑승이 가능했으며 설계 사양, 심해 잠수정 중 가장 큰 관측창, 지름 53cm, 21인치의 널찍한 관측창으로 아주 생생한 관람이 가능했죠. 나사와 협력하여 설계된 이 혁신적인 잠수정은 극한의 해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안정성까지 매우 뛰어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 회사이자 미 방위 산업체인 보잉, 또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하여 선체를 설계했으며 따로 제작한 3분의 1 크기의 미니어처로 워싱턴 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에서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타이탄은 곧 백만장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첨단 기술을 갖춘 타이탄은 비할 데 없는 심해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대형 관측창 외에도 타이탄의 외부 카메라는 외부 환경의 실시간 풍경을 제공합니다. 승무원은 잠수정 내부에서 대형 화면 또는 태블릿을 통해 각 외부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승무원들은 카메라를 선택하고 음향 센서를 모니터링하고 심해 생물 및 타이타닉의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 매력적인 광고 문구에 이끌린 손님들은 15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타이탄에 탑승. 눈앞에 펼쳐진 타이타닉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렇게 시작된 약 2년간의 성공적인 운영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탑승을 꺼리고 있던 다른 백만장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총 5명의 승무원이 대서양 심해로의 잠수를 시작했는데요. 25만 달러로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고 타이탄에 탑승한 손님들은 다음과 같았죠. 수심 11,920m, 지구의 바닥 챌린저 해연을 탐사하고 아마존 초대 CEO가 세운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여행까지 경험한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타이타닉 잔해 독점 인양권을 소유한 RMS 타이타닉의 수중탐사 국장이자 잠수 전문가인 포랑리 나르졸레, 수많은 자회사를 보유한 파키스탄의 대기업 엔그로의 부회장이자 외계 직접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 세티 이사회 의장 샤자다 다우드, 아버지의 날을 기념해 아버지와 함께 탑승을 결정한 샤자다 다우드의 아들 술레만 다우드. 오후 12시 32분쯤 우리는 타이타닉호에 도착할 겁니다. 10시 2분 타이탄 잠수정은 오션게이트의 CEO임과 동시에 잠수정의 총책임자인 스톡턴 러시의 지휘에 따라 까마득한 심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1시 47분 약 2,000에서 3,000m 수심에 도달했을 타이탄호의 통신이 느닷없이 끊기고 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복귀 예정 시간인 18시 10분까지 잠수정에서 응답이 오지 않자 오션게이트는 해안경비대에 실종 사고가 발생했음을 신고했고
막대한 자금과 인맥을 보유한 이들이 사고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과 캐나다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캐나다 P3 항공기가 수색구역에서 수중 소음을 감지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생존자들이 잠수함을 30분 간격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포착되었고 내부의 산소가 고갈되기 전에 이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미해군까지 투입되는 등 수색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 타이탄호의 산소가 고갈되는 시점인 72시간이 경과되었죠.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6월 23일 0시 미국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닉호 부근에서 산산조각난 타이탄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타이탄 잠수정의 연락두절 직후 미 국방부가 해저에서 폭발음을 감지했던 것과 발견된 잔해에 남은 흔적들을 토대로 조사관들은 사고의 전말을 발표했는데요. 300기압에 육박하는 심해의 수압을 감당하지 못한 잠수정이 초속 671m의 속도로 압축에 가까울 정도로 찌그러지며 내부의 공기가 엄청난 속도와 밀도로 압축된 결과 6000도에 달하는 초고온이 순간적으로 발생, 근처의 바닷물이 일순간에 증발하며 폭발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죠. 이 과정에는 단 1000분의 1초만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인지조차 불가능한 시간이기에 승무원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나사와 보잉이 협력해 제작된 잠수정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심해 탐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2021년에 최신 기술로 제작된 잠수정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죠. 그리고 밝혀진 사고 원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잉은 타이탄을 설계하거나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션 게이트와의 파트너십으로 제작된 것은 사이클롭스 1이라는 이름의 5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강철 재질의 잠수정이었어요. 마샬 우주비행센터가 우주법 협약을 맺었을 뿐 우리 미국 항공우주국은 인력이나 시설을 통해 타이탄의 테스트 및 제조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물리학연구소는 2013년 오션 게이트와 5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협력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65만 달러를 들여 사이클롭스 1을 제작한 것에 그쳤고 타이탄의 설계에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 내용에 따라 오션 게이트가 자사의 테스트를 위해 워싱턴 대학교 해양학과의 테스트용 탱크를 사용했을 뿐 저희가 해당 장비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탄을 홍보하던 오션 게이트의 설명들이 대부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인데요. 유수의 기관들과 협력해 안전한 선체를 제작했다던 홍보물과 정반대로 오션 게이트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설계된 타이탄은 무서울 정도로 허술한 구조를 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잠수정은 승무원이 탑승하는 구획을 압력을 견디는 데 최적화된 두터운 구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잠수함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로 감싸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또한 잠수정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밀도가 물보다 더 가벼워야만 하기 때문에 내부에 스티로폼이나 부력 탱크 등의 밀도가 낮은 장치를 잔뜩 채워놓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타이탄호는 최대한 많은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승무원이 탑승하는 구획을 나누지 않은 채 선체를 통째로 원통형으로 제작해버렸죠. 또 내부에 밀도가 낮은 장치들을 넣는 대신 선체를 흔히 카본으로 알려져 있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함으로써 무게를 크게 감소시켜 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카본의 성질에 있었는데요. 매우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고급 자전거나 자동차, 항공기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재료가 외부 힘에 의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파괴되는 성질인 취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죠. 쉽게 말해 충격을 받았을 때 휘어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여타 금속 재료와 달리 전혀 휘어지지 않고 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넘어서는 순간 부러져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장시간에 사용해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다는 획기적인 장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내부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할 경우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어진다는 커다란 단점으로도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충격을 받아 내부에 크랙이 발생한 카본 자전거의 경우 예기치 못한 순간 파괴되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은 카본 자전거를 중고로 거래하기 전 비파괴 검사를 통해 크랙 유무를 확인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인장력, 잡아 늘리려는 힘에는 강하지만 반대인 압축력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수압을 견뎌야 하는 잠수정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내부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션 게이트의 CEO인 스톡턴 러시는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미세한 크랙 사운드를 감지하는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에만 의지했죠. 타이탄호의 자랑인 거대한 아크릴 관측창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당 아크릴은 3,800m 심해의 절반도 되지 않은 최대 1,300m의 깊이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제품이었는데요. 오션게이트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었던 한 고위 간부는 3,800m 깊이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아크릴, 반복 사용 시 크랙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카본 소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이 크랙 사운드를 감지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타이탄호의 안정성을 지적했지만 스톡톤 러시는 두려움이 있다면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간부를 해고해버렸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밀봉되어야 할 해치는 고작 18개의 볼트를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시간만 더 걸릴 뿐 차이가 없다라는 이유로 17개의 볼트만 고정했었는데요. 밖에서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는 최악의 구조를 하고 있는 데다 심지어 볼트를 수동으로 조이기까지 했죠. 무시무시한 것은 선체의 설계, 구조적 결함은 산재한 수많은 문제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60년대에 제작된 미 해군의 잠수정 DSV 엘빈의 내부는 척 보기에도 선체 제어와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전자장비들로 빼곡히 들어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타이탄호의 내부는 심해 탐사용 잠수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출한 데다 그 구성까지 끔찍하기 그지없었죠. 불필요한 기능을 배제해 오작동의 위험을 줄인 전용 시스템이 아닌 윈도우 10이 깔린 일반 가정용 컴퓨터가 타이탄호의 메인 컴퓨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잠수정을 조종하는 것은 2005년 출시된 로지텍 무선 게임패드 F710이었는데요. 스톡톤 러시는 출시 당시에도 간헐적인 오작동으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존재했던 무선 구형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마구 집어던지는 등 고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태도를 보였죠.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고작 몇 개의 예비 F710 패드가 전부였으며 컴퓨터의 무선 연결 기능이 고장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잠수정 내부의 조명, 대소변 처리를 위한 비품들은 캠핑용품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것을 사용했는데요. 심해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필수적인 밀스펙 인증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다른 문제점들을 차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타 잠수정들이 벨러스트 탱크를 사용해 잠수, 부상할 때 타이탄호는 한쪽에 모래 주머니를 매단 후 내부의 승무원들이 단체로 몸을 기울여 무게 중심을 이동, 잠수정을 가라앉히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잠수정이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에 모래 주머니가 모두 녹기까지 기다려야 했죠. 둘째, 안전을 위해 잠수정은 모선의 통신 기능을 겸한 안전 케이블을 연결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타이탄호는 안전 케이블 없이 단독으로 잠수했으며 회사의 모선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회사의 선박을 임대해 모선으로 사용했는데요. 셋째,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수색대가 발견하기 쉽도록 잠수정들은 전체나 상부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도색해 놓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죠. 하지만 타이탄호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선체를 파도나 수면에 반사된 햇빛과 혼동할 수 있는 흰색으로 칠해두었습니다. 넷째,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수리 대신 임시 조치만을 취했는데요. 프로펠러 하나를 반대로 조립하는 실수로 심해에 잠수한 타이탄이 전진 대신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컨트롤러를 다른 방향으로 잡아 대충 문제를 해결했던 전적이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시한폭탄이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스톡톤 러시는 경험 많은 미해군 출신 베테랑 기술자들이 타이탄의 위험성을 알아채고 잠수를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든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젊은 사람들만을 고용했습니다.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안정성 검사 및 인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공해상에서만 잠수정을 운영했으며 어떤 기관에도 타이탄호를 등록하지 않았죠. 스톡톤에게 이 편지는 우리 업계 회원들을 대표하여 보낸 것으로 우리는 타이탄 개발과 계획된 타이타닉 탐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오션게이트가 채택한 현재의 실험적 접근 방식이 경미하거나 치명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업계의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오션게이트의 행보에 경악한 해양과학기술학회는 서한을 보내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지만 스톡톤은 과도한 안전 프로토콜은 혁신을 방해한다라고 주장하며 경고를 묵살했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금전적인 리스크는 짊어지고 싶지 않았는지 타이탄호의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타이타노는 절대 바닷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밝혀진 2023 타이탄 잠수정 사고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고 추측되는데요. 수심 3000m 부근에 잠수정이 도달하는 순간 그간 축적되었던 선체의 미세 크랙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내부의 승무원들도 들을 수 있을 크기의 딱 하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부상 시점을 정할 수 없는 타이타노는 이 순간 거대한 관이 되었는데요. 탑승한 5명이 커져가는 소음의 정체를 파악하고 공포에 질리는 순간이었을지 아니면 소음이 들려올 것을 차마 인식하기도 전이었을지 선체가 폭발한 정확한 시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잠수정 내부의 승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압력으로 한데 압축되었다는 것이죠. 이 끔찍한 사고 이후 오션 게이트는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CEO까지 타이타노와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분노와 비통함을 토해냈는데요. 한편 하마터면 타이타노에 탑승할 뻔했던 억만장자 부자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죠. 탑승 비용을 2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특별히 인하해 주겠다는 스톡턴 러시의 개인 메시지에 이들 부자는 결제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He said he was coming in on a two-seater experimental plane that he built. And I started to think about he's coming in on a two-seater experimental plane to pitch me out to go on a five-seater experimental sub that he built down to the ocean floor to see the Titanic. And it was he has a different risk appetite than I do. I'm a pilot. I have my helicopter pilot's license. I wouldn't get into an experimental aircraft. 라스베가스의 유명 사업가인 제이 블룸은 한눈에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고 그의 아들 또한 잠수정을 조종하는 것이 굳이 게임패드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아버지에게 탑승을 취소하자고 말한 결과 이들은 끔찍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 사고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조차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극의 흔적을 관람하고자 했던 타이타노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비극으로서 최후를 맞고 말았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31세의 다이버 알렉스 팩스턴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작업하게 된 곳은 미국 조지아주의 차타후치강에 위치한 올리버댐으로 수력발전소를 겸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수문에 연결된 거대한 사슬에 혹시 모를 손상이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오늘의 임무였죠. 10년차 상업 다이버로서 수많은 경험이 있는 알렉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는 락아웃, 태그아웃, 일명 로토라고 불리는 안전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특정 기계나 장비의 에너지 공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차단된 장치에 표식을 붙여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을 막는 것을 뜻하죠. 쉽게 말해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전 전원 코드를 뽑은 후 수리 중 사용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올리버댐에서의 로터는 수력 발전 시설과 댐의 모든 밸브를 닫은 후 물리적인 자물쇠와 표지판을 설치해 실수로라도 누군가가 밸브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올리버댐을 운영하는 전력회사 조지아 파워는 다이버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밸브를 모두 잠글 것을 지시했죠. 댐 직원들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을 2번씩 확인하고 태그를 부착한 후 모든 로터가 완벽히 시행되었다고 다이버들에게 알렸습니다. 경험상 클라이언트를 완벽히 신뢰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알렉스는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알렉스는 동료 다이버인 에릭 허버트와 함께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죠. 올리버댐이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록 도면을 전해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받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밸브의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며 물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댐 내부로 내려보냈는데요. 문제없군. 그럼 시작할까? 이윽고 알렉스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깊고 혼탁한 물속으로 몸을 던졌죠.
익숙한 장비들을 착용한 다이버들의 잠수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이빙 헬멧에는 조명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고 휴대한 통신 장치를 통해 수면 위의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호흡기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수심 6m 지점을 지나 작업 장소로 순조롭게 하강하던 알렉스와 에릭은 문제의 사슬을 발견하고 천천히 사슬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닷없이 알렉스의 왼팔이 파이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것인데요. 파이프 구멍의 크기가 직경 10인치에 불과했기에 몸 전체가 빨려 들어가진 않았지만 알렉스에게 있어 그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무려 385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거의 뽑혀나갈 듯했고 갈비뼈가 으스러질 기세로 가슴이 벽에 밀착된 탓에 호흡을 통해 폐를 부풀리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었는데요. 몇백 번이고 작업했던 익숙한 수심에서 알렉스는 압사당하고 있었죠. 동료 다이버 에릭은 눈앞의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그 역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알렉스에게 접근한 에릭은 동료의 팔과 몸통을 잡고 있는 힘껏 반대편으로 잡아당겼는데요. 하지만 압도적인 급류의 흐름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죠. 밸브가 하나 열려 있어. 빨리 닫아.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통신 장치를 통해 에릭의 고함 소리를 들은 지상의 직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로또 체크리스트는 분명 완벽하게 확인되었는데 어째서 열려있는 밸브가 존재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이들이 파악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했죠. 올리버댐은 수문을 열었을 때 수압관으로 흐르는 물이 터빈을 작동시켜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수압관 내부에 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문이 열리게 된다면 터빈을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강력한 수압이 형성되며 거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댐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압관 위쪽에 프라이밍 파이프라고 불리는 작은 파이프를 설치해 두었죠. 이를 통해 수문이 닫힌 상황에서도 수압관 내부에 조금씩 물을 채워 넣을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밍 파이프의 밸브는 수문 뒤쪽에 존재하는 휠 핸들을 통해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로또 체크리스트에 이 프라이밍 파이프와 유사한 다른 수압관 밸브 하나가 통합된 채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실제로 이 항목을 닫힘으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밍 파이프를 포함한 2개의 밸브를 모두 잠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직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다른 하나의 밸브만을 잠갔음에도 모든 로또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도면 없이 체크리스트만을 전해받은 다이버들 역시 표면상의 다른 밸브만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프라이밍 파이프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죠. 압력을 분산시킬 다른 밸브들이 모조리 닫힌 상태에서 홀로 개방된 프라이밍 파이프는 댐 내부를 최악의 상황으로 바꿔놓고 맙니다. 수천만 톤에 달하는 저수지의 물이 고작 10인치 크기의 파이프에 모조리 압력을 투사하게 된 것인데요. 지상의 직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닫히지 않은 밸브를 찾아다니는 그 시각 물속의 알렉스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죠. 385kg의 압력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그의 가슴 근육은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알렉스는 더 이상 자의적으로 흉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산소는 호스를 통해 그의 호흡기로 쉼없이 전달되었지만 배가 부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었는데요. 동료 다이버의 절망 섞인 비명 가운데 알렉스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죠. 결국 베테랑 다이버는 충분한 경험과 그리고 산소가 있었음에도 물속에서 질식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스의 팔이 파이프로 빨려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서야 조지아 파워의 직원들이 숨은 뒤편에서 프라이밍 파이프의 밸브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밸브를 잠그자 알렉스의 팔이 파이프에서 뽑혀나왔고 가까스로 지상으로 귀환한 두 다이버에 대한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우리 아들이 익사도 아니라 압사로 질식을 당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알렉스의 비극적인 사망에 크게 분노한 그의 부모님은 조지아 파워를 고소했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법적 공방이 벌어집니다. 조지아 파워는 침묵을 지켰는데요.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그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게 되어 있었지만 알렉스는 조지아 파워가 댐을 수리하기 위해 고용한 하청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조지아주 근로자보상법 고용주가 아닌 제3자가 직원의 상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는 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은 제3자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사망자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근로자의 재해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였는데요. 조지아 파워에게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조지아 파워의 귀책으로 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죠.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실상 조지아 파워의 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리버댐은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다. 따라서 연방 당국은 만약 댐의 내부 작동 방식이 공개될 경우 테러리스트나 외국 첩보 요원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다이버 한 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댐이 범람할 경우 수몰될 마을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증거가 기밀로서 보호받는 이 상황에서 사고의 책임이 조지아 파워 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커다란 난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알렉스의 부모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금을 털어 조지아주에서 평판이 높은 상해 전문 로펌을 선임했는데요. 유능한 변호사들은 법적 절차를 10분 활용해 법원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압박하도록 만들었죠. 영장이 발부될 때마다 기밀들이 하나둘 해제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한 로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진행했는데요. 수력발전댐 전문가, 로토 시스템 전문가, 상업용 다이빙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전문 인력들을 섭외한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증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텍사스 대학교의 토목공학 교수이자 수력발전 댐 건설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오스틴 마샬 교수는 댐의 작동 원리를 설명함과 동시에 조지아 파워가 어긴 안전수칙들을 하나하나 집어냈습니다. 아칸소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및 산업안전을 가르치는 존 해밀턴 교수는 조지아 파워가 직원들에게 로토 절차를 교육한 방식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설명했고, 전 해군 장교이자 국제 다이빙 작업자 협회의 전 회장인 로스 섹슨 박사는 알렉스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었음을 공언했는데요. 변호사가 만난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조지아 파워의 행동을 옹호하지 않았죠. Do you agree that despite what's shown on Plaintiff's Exhibit 8 and despite the signatures of Keene and Devereaux, the gate-type priming valve that was shown in Plaintiff's Exhibit 166 was actually open? That is correct. The penstock priming valve, when the divers entered the water, the valve was 사고로부터 약 3년 가까이 흐른 2023년 6월 9일 조지아 파워의 대표는 밸브가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법정에 제출된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더 이상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죠. Isn't it true that placing the lockbox for Lotto 27 on the active shelf communicates to others who might look at it that all the devices and valves in Lotto 27 are closed? yes. But as we've established, the gate-style priming valve that was shown in Plaintiff's 166 was actually open, correct? That is correct, but there were mistakes made by Georgia Power employees associated with Lotto 27. Yes, and one of those was that the Lotto 27 record that Georgia Power maintained did not accurately show the condition of the valve. Isn't that correct? That is correct. 마침내 조지아 파워는 알렉스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조지아 파워는 알렉스의 가족과 합의를 마치고 기존의 로토 양식을 업데이트해 문제의 밸브가 따로따로 체크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그날 물속에서 질식한 알렉스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늦은 뒷수습일 뿐이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파란츠해 북극해에 속하는 이 차가운 바다의 수심 108m에서 23명의 생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관으로 변해버린 원자력 잠수함에 갇혀버린 상태였는데요. 영하에 가까운 수온, 아득한 심해, 고갈되어가는 산소, 승무원들은 죽음에 직면해 있었죠. 길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모두는 다시금 찾아올 평화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진 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명 냉전으로 불리는 이 시기에 두 진영의 수장인 미국과 소련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동원해 끊임없이 군사력을 늘려나갔죠. 하지만 둘 사이의 경제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곧 소련군의 열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소련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었는데요.
항공모함 28척이 참가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전 레이테만 해전 등을 경험하며 수많은 노하우를 쌓은 미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건조해내는 항공모함 전단을 소련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똑같이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공멸을 가정한 최후의 수단이었기에 소련은 어떻게든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잠수함, 그것도 아주 거대한 원자력 잠수함이었죠.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오스카급 잠수함은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흰수염 고래의 5배에 달하는 155m의 전장에 전폭이 무려 18.2m라는 거대한 크기를 지녔음에도 수중에서 시속 59km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탑재된 2기의 원자로는 600m 깊이에서 무려 120일간 작전 수행이 가능케 만들었죠. 곡폭탄 1톤이 달린 7톤짜리 미사일 그라니트를 24발 탑재해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까지 갖추고 있는 오스카급 잠수함은 방어력까지 매우 우수했습니다. 내부와 외부 2개의 선체로 이루어진 이중압력 선체 구조와 동시에 여러 개의 격실로 잠수함을 나누어 한 격실이 손상되더라도 다른 격실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매우 우수한 침몰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외부 선체와 내부 선체 사이에 8인치의 두꺼운 고무를 끼워 넣어 소음을 줄이는 등 은밀성을 신경 쓴 것은 물론 2만 톤에 육박하는 배수량으로 강력한 구조적 안전성을 지닌 잠수함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함선, 즉 불침함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당연하게도 매우 비싼 가격과 유지비가 요구되었지만 항공모함 전단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이 밖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었기에 소련은 여러 대의 오스카급 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당시 GDP의 20%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던 소련에게 있어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순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죠.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합니다. 러시아는 기존의 국가가 주도하던 경제 시스템을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을 낳고 말았고 동시에 부패가 만연하며 경제력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며 에너지 자원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삼던 러시아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죠. 하지만 국가 안보의 중추를 책임지고 있는 잠수함만큼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전력이었기에 러시아는 1992년 오렬함, 1993년 옴스크함, 1994년 쿠르스크함을 건조하는 등 오스카급 잠수함의 수를 계속해서 확충했습니다.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 분명했고 언제까지 악재만이 이어질 리는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악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1995년에 다다라서는 1인당 GDP가 한국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하였으며 1997년에 찾아온 아시아 금융위기는 또 한 번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자 했는데요. 1996년 새로운 오스카급 잠수함인 톰스크함이 건조되는 등 국방비가 끊임없이 투입되었죠. 하지만 이미 러시아는 군부를 비롯한 구석구석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유지 보수를 비롯한 관리 체계는 거짓복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각종 장비들 또한 세계 2위의 군사력에 걸맞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 천지였죠.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이 건강 문제로 대통령에서 사퇴하게 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곧이어 2000년 5월 대선에서 승리, 제3대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취임식에서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푸틴의 의향에 따라 러시아 해군은 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00년 8월에 진행된 썸머엑스 훈련에 수많은 전함과 잠수함들이 10년 만에 일제히 진영을 갖추고 바렌츠해로 항해를 시작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게 승리를 따냈던 전설적인 전투 쿠르스크 전투에서 이름을 따온 쿠르스크함은 훈련에 참가한 수많은 병력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24발의 그라니트 순항 미사일 외에도 28발의 어뢰와 대잠 미사일을 탑재하고 명망 높은 국방함대에서 최고의 승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118명의 엘리트 승무원들로 내부를 가득 채운 쿠르스크함은 훈련에서 자신의 막강한 전투력을 드러냈는데요. 깊은 바닷속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은 훈련을 위해 준비된 더미들을 연달아 적중시켰죠. 그리고 미국과 나토 역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척의 미국 잠수함이 러시아 몰래 인근 해역에 투입되어 있었고 노르웨이와 미국의 공군이 연합해 감시 태세에 돌입한 상태였는데요. 8월 12일 쿠르스크함은 타임 65, 76 히트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을 개시했죠. 러시아군 내부에서 뚱뚱한 소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이 어뢰는 그 별명처럼 500kg에 육박하는 탄두를 지닌 거대한 폭약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만큼 강력하고 무거운 어뢰가 발사 태세에 들어서자 모두는 긴장한 채로 더미형 순양함에 벌어질 일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순양함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오전 11시 29분 34초 러시아군과 미국 잠수함은 수중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양측 모두 해당 신호가 수중에서 발생한 폭발과 유사함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를 올리고 있던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바다를 뒤흔들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폭발 정도로 묘사할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었죠. 오전 11시 31분 48초 북유럽 전역에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감지되었고 전 세계에서 해저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발생했던 것보다 약 250배 강력한 규모로 대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한 미국과 노르웨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나 러시아 해군은 그때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죠. 크루스함의 무전이 끊겼습니다. 또 장비가 고장났나 보군. 조금 기다리면 저쪽에서 연락하겠지. 그리고 음향 탐지 장비가 수중에서 강력한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다른 배가 쏜 미사일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로 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잦은 정비 불량과 지휘관의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45분이 경과했음에도 크루스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자 그제서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파악한 지휘관이 함대 본부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함대 본부는 모스크바 크렘린의 해군 지부에 다시 보고를 올렸고 이 과정에서 수시간이 또 소요되었죠. 오후 5시 30분 바렌츠의 상공에 급파된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크루스함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오후 11시 30분 비상경보를 발령한 국방함대는 훈련을 중단하고 모든 함정을 동원해 실종된 잠수함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동원 가능한 잠수함 구조용 선박은 목재 운반선을 개조한 미하일 루드니츠키호뿐이었다는 것이죠. 심해 구조 잠수정을 2대 탑재하고는 있었지만 루드니츠키는 기상이 크게 악화된 바렌츠해에 잠수정을 안정적으로 내려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과 노르웨이 해군 승무원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고 있었는데요. 적국임에 앞서서 이들은 잠수함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관련 구조 장비를 보유 중이던 미국과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의 여러 국가는 러시아에 구조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타국의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같은 시각 푸틴 대통령은 흑해에서 한창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감히 그의 휴가를 방해할 수 없었던 국방부 장관은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서야 공식적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쿠르스크함이 바렌츠해에서 훈련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정황상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며 푸틴 대통령께서 재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러시아 정부는 조용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준비에 들어갔죠. 8월 13일 국방함대 사령관 비아치슬라프 포포프 제독은 썸머엑스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쿠르스크함 승무원들의 가족들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어째서 남편과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 어째서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인지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가족들은 북부함대 본부에 모여 농성을 벌였죠. 유명 예언자 바바 반가가 2000년 8월 크루스크가 물속에 잠길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바 반가의 예언은 실현되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인 8월 14일 러시아 정부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죠. 쿠르스크함은 사소한 기술적 어려움을 겪어 해저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수상 선박을 통해 내부의 승무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우리는 잠수함 선내에 산소와 전력을 공급하는 중입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해당 잠수함에는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자로는 폐쇄되어 통제하에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BBC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에게 어뢰 발사관 문제로 인해 잠수함의 앞부분이 기울어져 승무원들이 크루스코어를 해저에 정박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고의 원인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은 물론 러시아 기자들도 이 거짓 발표를 믿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자국이 국제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구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죠. 사고로부터 5일이 지난 8월 17일 마침내 푸틴은 영국과 노르웨이 정부의 구조 지원을 수락합니다. 단 하루 만에 다이버팀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고 곧이어 도착한 구조용 잠수함들과 다이빙벨에 힘입어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쿠르스크함을 발견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다이버들은 안쪽에서 응답이 되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망치로 잠수함을 때려 구조가 도착했음을 알렸죠. 안타깝게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치를 열고 잠수함 선내에 진입해 승무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자본주의 진영의 다이버들이 각종 기밀 정보에 접근할 것을 우려하며 해치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죠. 쿠르스크함을 발견했던 노르웨이 다이버들은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구조팀에는 군소속 다이버 외에도 순수하게 인명구조를 위해 참가한 민간 다이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바로 눈앞에 잠수함을 두고도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승무원들의 가족은 이제 완전히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자신의 아들을 왜 구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항의 중인 승무원의 어머니에게 요원을 보내 강제로 허벅지에 진정제를 주사한 후 외부로 끌고 나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내외부의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러시아 정부는 잠수함 내부에 진입하는 것은 러시아 다이버들로 한정한다라는 조건하에 해치 개방을 허용했는데요. 구조팀은 이를 수락했고 러시아 군 소속의 다이버들이 도착한 8월 21일 마침내 노르웨이 다이버들은 해치 개방 작업을 시작했죠. 굳게 닫혀있던 해치가 열리자 흰 뿌연 가스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조 작업 경력이 많은 베테랑 다이버들은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가 사라졌음을 깨달았는데요. 눈앞의 광경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에서 발생한 가스와 파편들이 해류를 따라 흘러나오는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선체로 진입한 러시아 다이버들은 사망으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듯 보이는 시신들을 발견하고 더욱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9번 격실에 다다르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2000년 8월 12일 15시 15분 편지를 쓰기에는 너무 어둡지만 감으로 시도해본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잘해야 10에서 20% 정도겠지. 누군가 이 글을 읽기만을 바랄 뿐이다. 여러분 모두 안녕.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콜레스니코프가. 올가 사랑해. 너무 걱정하지 마. 27세의 대위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의 시신에서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메모가 발견되며 침몰함 잠수함에 생존자들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던 해당 메모에는 콜레스니코프를 포함한 생존자 23명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메모에 적힌 내용들과 선내에 남은 여러 정황들을 통해 파악된 침몰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죠. 원인 불명의 폭발로 쿠르스크함이 침몰했고 6, 7, 8번 격실에 있던 승무원들은 비교적 손상이 적은 9번 격실로 이동했습니다. 잠수함이 해저 바닥에 닿았음을 감각으로 느낀 생존자들은 자력으로 지상에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구조팀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숨을 쉴 때마다 격실 안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선내에는 만일의 사태를 위해 준비해둔 이산화탄소 제거 카트리지가 있었습니다. 주로 과산화칼륨 같은 화학물질로 구성된 이 카트리지는 이산화탄소,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해 탄산수소칼륨과 산소를 생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과산화칼륨이 물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강렬하게 반응하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고로 인해 선내 바닥에 바닷물이 가득 고여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질식과 신락 같은 희망의 갈림길에서 이들은 카트리지를 작동시켰는데요. 그리고 불길이 치솟았죠. 불길은 순식간에 격실 안의 산소를 소비했고 생존자들은 침몰 8시간 만에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이버들이 선내에 진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침몰한 잠수함 내부에 생존자가 없음이 밝혀지자 러시아 정부는 일단 잠수함을 인양하지 않고 방치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외국 함선이 쿠르스크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운 러시아 정부가 제일 먼저 주장한 사고 원인은 훈련을 은밀히 감시 중이던 나토와 미국의 잠수함이 쿠르스크함에 충돌하며 그 충격으로 어뢰가 폭발했다는 것이었죠. 러시아는 1967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잠수함 간 충돌이 최소 11차례 발생했다는 것과 노르웨이 항구에 미국 잠수함이 정박 중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해명보다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이 정부의 입에서 나오자 사방에서 극심한 반발이 쏟아졌는데요.
충돌이 사실이라면 쿠르스크함에 비해 크기가 작은 나토나 미국의 잠수함 역시 침몰에 준하는 피해가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 가라앉은 잠수함은 쿠르스크 하나였죠.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한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아파트와 72만 루블을 보상할 것이며 무료 전화 서비스와 전기 또한 제공하겠다고 전한 푸틴은 이 전례 없는 보상책을 실제로 시행했고 12명의 장교들을 해임하는 한편 동시에 네덜란드의 인양업체에 잠수함 인양을 의뢰했는데요. 2001년 10월 108m 아래의 해저에서 쿠르스크함을 조각내는 데에 성공한 인양업체는 하나둘 잔해를 인양해냈죠. 최종적으로 도합 94구의 시신이 인양되었고 나머지 24명은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모습과 사건의 끔찍함, 그리고 정부의 안일했던 대응과 각종 은폐 공작들을 알게 된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당시는 푸틴의 집권 초창기였고 지금처럼 언론 통제가 강하지 않은 시기였죠. 러시아 신문들은 거짓말과 공포는 러시아 정치의 특징이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 9번 격실에는 콜레니스프의 메모 이외에도 다른 유품들이 존재했지만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2002년 러시아 해군이 인양되지 않은 잔해를 수중 폭파하며 해당 소문은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죠. 같은 해 7월 러시아 정부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습니다. 쿠르스크함을 침몰시킨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뢰였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타임 65, 76키트 어뢰는 아주 강력했지만 동시에 매우 무거워 발사에 한계가 있었죠.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사용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등유와 결합해 강력한 연료로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어뢰는 최대 100km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과산화수소는 청동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과 접촉할 때 산화 반응을 유발하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과산화수소를 추진체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쿠르스크함에 탑재된 모의 어뢰 중 하나는 만연한 부패와 정비 불량으로 인해 내부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제조된 지 10년이 넘어 일부 부품의 사용기한이 초과되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누출된 과산화수소가 어뢰 내부의 금속들과 접촉하며 강렬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자 거대한 어뢰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그 결과 10톤에 달하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와 500kg의 등유가 첫 번째 폭발을 일으키고 말았죠. 이 폭발로 함정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몰살을 당하며 쿠르스크함은 긴급 부상 따위의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고 승무원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첫 번째 폭발의 충격으로 내부에서 연쇄 반응이 시작된 다른 어뢰들이 일제히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은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강렬한 폭발이었지만 다행히 쿠르스크함의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충격량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으며 방사능 누출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폭발로 인해 통신 장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많은 승무원들이 즉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승무원 전원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인재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러시아 정부는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누구도 기소당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해임되었던 장교들 역시 다른 곳으로 전근되었을 뿐이었죠. 모든 승무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고 함장에게는 러시아 연방 영웅의 칭호가 수여되었지만 이를 기뻐하는 유가족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비판만이 쏟아질 뿐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개시했죠. 또다시 청년들의 희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